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날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 홀로 남은 엘리엇은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죠. 4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외로움이 낯설지 않았어요. 양어머니 메리는 언제나 엘리엇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모든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매주 일요일 저녁엔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런 일상이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았네요. 이제 무얼 해야 할까? 엘리엇은 한숨을 내쉬며 유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옷장 속 정갈하게 정돈된 옷가지들,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첩들, 그리고 베개 밑에 숨겨둔 듯한 작은 메모장까지. 메리는 평생 꼼꼼하게 모든 것을 정리해왔어요. 하지만 침실 한켠 높은 선반 위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상자 하나가 엘리엇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이건 본 적이 없는데. 상자를 내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오래된 카메라 한 대가 나왔습니다. 60년대 제품으로 보이는, 지금은 골동품이라 불릴 만한 물건이었어요. 엘리엇은 어머니가 사진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손에 들자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순간이 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이게 뭐지? 필름이 아직 남아있는 걸 확인한 엘리엇은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살펴보았습니다. 렌즈에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몇 번 셔터를 눌러보니 아직 작동도 됐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케이스 안쪽에서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나왔어요. 시간의 흔적이 묻어나는 흐릿한 사진 속에는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엘리엇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낯선 얼굴인데도 어딘가 친숙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던 그 이질감의 원인을, 왜 자신이 가족 중 유일하게 동양인의 외모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엘리엇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 우리 엄마야. 아니, 내 진짜 엄마. 손이 떨려왔어요.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네요. 엘리엇은 밤새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복을 입은 여인의 눈매가 자신과 닮아있다는 사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양어머니 메리는 평생 엘리엇의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넌 우리 아들이야.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라는 말만 반복했죠. 어린 시절 몇 번 물어봤지만 메리의 슬픈 표정에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엘리엇은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는 낯선 글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어였죠. 대학 시절 한 학기 배웠던 한국어로는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혜진이라는 이름만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번역 앱을 켰습니다. 혜진, 우리 아들 꼭 만나게 해줘.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는 엘리엇을 압도했어요. 서랍을 뒤져 입양 서류를 찾아보았지만 정보가 너무 적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보육원, 생후 6개월, 1980년 입양. 그게 전부였죠. 부모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지워진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엘리엇은 회사에 장기 휴가를 신청했어요. 디자인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갑작스러운 휴가는 쉽지 않았지만 상사는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듣고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한국에 가봐야겠어. 결심을 굳힌 엘리엇은 여권을 찾아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김치와 케이팝이 전부였지만 그 사진 속 여인을 찾아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엘리엇은 메리의 방에 다시 들어갔어요. 혹시 더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침대 밑을 살펴보던 중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메리의 글씨체로 적힌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엘리엇이 언젠가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 할 때 부디 그를 이해해 주길. 우리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믿어. 엘리엇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양부모의 사랑을 의심한 적은 없었지만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의문은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죠. 이제야 그 의문을 풀 시간이 왔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낯선 공기가 엘리엇을 감쌌습니다. 한국에 온 것은 처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사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죠. 이 사진 어디서 찍은 건지 아세요? 운전사는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도의 수욕장 같은데요. 부산에 있어요. 부산. 엘리엇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구글 맵으로 찾아보니 서울에서 꽤 먼 거리였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죠. 그곳에 자신의 과거가 있다면 기꺼이 가볼 생각이었습니다.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동안 엘리엇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산과 들 그리고 바다까지 마치 오래된 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부산에 도착한 엘리엇은 송도의 수욕장 근처 작은 호텔에 짐을 풀었어요. 바로 해변으로 나가 사진 속 장소를 찾아보았습니다. 60년이 넘은 사진이라 풍경이 많이 변했겠지만 어딘가에 단서가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해변을 걷다 만난 노인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노인은 놀란 눈으로 엘리엇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 혹시 혜진이 아닌가? 엘리엇의 심장이 뛰었어요. 첫 번째 단서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혜진요? 이 사람 아세요?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내가 아는 혜진이라면 60년대에 이 근처 교회에서 봉사하던 여자였어. 고아원에서 아이들 돌보던 사람이지. 고아원. 그 단어가 엘리엇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노인이 알려준 교회를 찾아가 보았지만 그곳은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대신 근처 오래된 사진관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60년대에 이 근처에서 일하던 사진사분 알고 계세요? 사진관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김 선생님이라고 계셨죠. 지금은 양로원에 계실 거예요. 그날 저녁 엘리엇은 김 선생을 만나러 양로원을 찾아갔습니다. 90세가 넘은 노인은 여전히 맑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진, 내가 찍은 거야. 엘리엇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이 사람 아세요? 김 선생은 오랜 기억을 더듬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혜진이 참 착한 아이였지. 하지만 그 아이의 사연은 슬펐어. 더 자세한 건 천사의 집이라는 보육원에 가보게. 아마 그곳에 답이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엘리엇은 김 선생이 알려준 주소를 따라 버스를 탔습니다. 천사의 집은 부산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한적한 시골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곧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니 작은 건물이 보였어요. 낡은 간판에는 천사의 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엇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문을 연 것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엘리엇은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엇이라고 합니다. 혜진이라는 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왔어요. 여성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혜진 선생님요? 어떻게? 엘리엇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여성은 사진을 보자마자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죠. 안으로 들어가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여전히 운영 중인 보육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엘리엇을 바라보았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자신도 한때 이런 곳에 있었을까요? 제 이름은 미숙입니다. 이곳의 원장이죠. 혜진 선생님은 제 스승이셨어요. 미숙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혜진이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엘리엇이 가진 사진과 같은 미소,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혜진 선생님은 이곳에서 평생을 보내셨어요. 전쟁 고아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돌보셨죠. 하지만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한 아이를 그리워하셨어요. 자신이 보낼 수밖에 없었던 엘리엇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그게 저인가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 선생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한 가지를 부탁하셨죠. 만약 미국에서 온 한국인이 찾아온다면 이것을 전해달라고.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평생 간직하셨던 거예요. 당신을 위한 것이죠. 엘리엇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 위에는 한글로 내 아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엘리엇은 숙소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혜진의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이 엘리엇의 떨리는 마음과 닮아 있었죠. 봉투를 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정말 내 어머니의 글이라면. 마침내 용기를 내어 봉투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에 깨끗한 글씨체로 편지가 적혀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이 편지가 내 손에 닿을 때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내 마음만은 언제나 너와 함께 했음을 알아주었으면 해. 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난 매일 너를 기억하며 살았단다. 1980년 나는 23세 나이에 너를 낳았어. 아버지는 미군이었지만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국으로 돌아갔지. 홀로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 힘든 시절이었어. 주변의 손가락질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내 병. 나는 선택해야 했어. 너의 행복을 위해 나보다 더 나은 부모님에게 너를 보내기로 했지. 메리와 존은 좋은 분들이었어. 그들이 너를 사랑으로 키워줄 거라 믿었어. 하지만 그들과의 약속이 있었지.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는 비밀로 하기로 했어. 그게 너에게 혼란을 줄까봐. 이기적인 결정이었는지도 모르겠구나. 내 이름은 박혜진. 너의 이름은 박준호였어. 준호는 진실하고 크게 빛난다는 뜻이야. 내가 어디서든 빛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었지. 나는 평생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았어. 다른 아이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한 사랑을 나누며 살았단다. 그리고 항상 기도했어. 내가 건강하게 자라고 행복하길.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사랑한다, 내 아들. 언제나 너를 사랑했고 영원히 사랑할 거야. 엄마가. 엘리엇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야 알게 된 진실, 그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빈자리의 정체. 그것은 바로 엄마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가 더 거세게 내렸어요. 엘리엇은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카메라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양어머니 메리가 마지막까지 간직했던 것, 그것은 혜진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언젠가 엘리엇이 진실을 알게 될 때를 위해 준비해둔 선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엘리엇은 다시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더 이상 미지의 존재가 아닌 어머니 혜진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어제 갑자기 가셔서 걱정했어요. 미숙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엘리엇은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편지를 읽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미숙은 엘리엇을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벚꽃 한 그루 아래 벤치에 앉아 미숙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혜진 선생님은 이곳의 영혼과도 같은 분이었어요. 모든 아이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하셨죠. 하지만 특별히 아끼는 한 아이의 사진을 늘 품고 다니셨어요. 그게 바로 당신이었군요. 엘리엇은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혜진 선생님은 놀라운 분이셨어요.
자신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분이었죠.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언젠가 이곳을 찾아올 거야. 그때 내 이야기를 들려줘. 선생님은 끝까지 당신이 올 것을 믿고 계셨어요. 미숙은 일어나 엘리엇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남기신 거예요. 당신을 위한 것이죠. 상자 안에는 작은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은으로 만든 작은 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일기장을 펼치자 어머니의 일상이 펼쳐졌습니다. 매년 엘리엇의 생일마다 쓴 글들, 그리고 보육원 아이들과의 추억들. 여기 뒤쪽에 선생님 묘소가 있어요. 가보실래요? 조용한 언덕 위 소나무 아래에 혜진의 묘가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묘소 앞에는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꽃을 갈아요.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대요. 엘리엇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에 새겨진 어머니의 이름을 손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마치 어머니의 손을 잡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 했어요.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빈자리가 조금씩 메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늦었지만 이제야 왔어요.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그가 느꼈던 모든 공허함과 갈증이 이제야 이유를 찾은 것 같았어요. 엘리엇은 낡은 카메라를 꺼내 묘비와 자신을 함께 담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보육원에서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엘리엇은 머무르기로 결심했어요. 아직 돌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싶었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엘리엇은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심었다는 나무 아래 앉아 일기를 읽고 어머니가 좋아했던 바닷가를 걸으며 사색에 잠기곤 했어요. 엘리엇 삼촌, 이거 보세요. 작은 여자아이 수아가 달려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혜진 할머니, 이건 엘리엇 삼촌, 그리고 이건 저예요. 엘리엇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곳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속에, 그리고 이 공간의 모든 것에 어머니의 흔적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엘리엇은 호텔방으로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에서의 삶과 한국에서 만난 새로운 인연 사이에서 그는 갈등했어요. 디자인 회사에서의 커리어, 뉴욕의 아파트, 친구들, 모두 버리기엔 너무 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느끼는 충만함과 평안은 그가 평생 찾아 헤맸던 것이었죠.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창밖을 바라보며 엘리엇은 양어머니 메리를 떠올렸습니다. 메리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녀는 항상 엘리엇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했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바로 옳은 선택이야. 다음 날 아침 엘리엇은 미숙을 찾아갔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미숙 선생님, 제가 좀 더 이곳에 머물러도 될까요? 미숙은 놀란 눈빛으로 엘리엇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미국에서의 생활은요? 엘리엇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제 삶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왔는데 이제 이곳에서 그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삶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요. 어머니가 사랑했던 이 아이들도요. 보육원에 담벼락에 걸린 혜진의 사진 옆에 엘리엇은 자신이 찍은 새 사진을 걸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시간을 뛰어넘어 나란히 걸린 두 장의 사진이 보육원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보였어요. 아이들은 엘리엇을 금세 받아들였습니다. 혜진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가족이었으니까요. 엘리엇은 디자인 실력을 살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고 때로는 영어도 알려주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은 듯한 충만함이 있었어요.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후 엘리엇은 종종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날도 조용히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수아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제대로 발음했어요. 엄마. 그리고 민준이는 드디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죠. 엄마가 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엘리엇은 어머니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깨달았어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그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여전히 엘리엇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엇은 미숙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저 회사에 연락해서 원격으로 일할 수 있게 조정했습니다. 한국에 좀 더 오래 머물고 싶어요. 미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당신은 혜진 선생님과 정말 닮았어요. 그 따뜻한 마음까지. 엘리엇은 보육원 근처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아침이면 보육원에 들러 아이들과 함께하고 저녁이면 디자인 작업을 하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날이 갈수록 이 삶이 자신에게 더 맞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엘리엇은 어느새 보육원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미국 회사와는 원격으로 일하며 한국에서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양어머니 메리의 집은 처분하고 대신 보육원 근처에 작은 집을 얻었어요. 아침이면 보육원에 들러 아이들과 함께하고 저녁이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엇 씨, 이거 혹시... 어느 날 미숙이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왔어요. 혜진 선생님 방을 정리하다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테이프 녹음기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엘리엇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잠시 정적 후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목소리가 너에게 닿을 수 있을까? 오늘은 내 20번째 생일이야. 미국에선 어떻게 지내고 있니? 건강하게 잘 자랐길 바란다. 엘리엇은 숨을 멈췄습니다. 처음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은 친밀함이 느껴졌죠. 난 내가 날 찾아올 거라고 믿어. 언젠가. 그래서 이렇게 매년 내 생일마다 녹음을 하고 있어. 내가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라도 너에게 말하고 싶어. 테이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20대에서 30대, 그리고 마지막 녹음은 엘리엇이 40세가 되던 해였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지만 그 사랑만은 변함없었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 난 많이 지쳤구나. 하지만 내 마음만은 여전히 너와 함께야. 내가 행복하길 바라. 그리고 언젠가 이 목소리가 내게 닿길 바란다. 사랑한다, 내 아들. 마지막 테이프가 끝나고 엘리엇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마를 틈 없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기다려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었죠. 그날 밤 엘리엇은 어머니의 묘 앞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미국에서의 삶, 양부모님과의 추억,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담았어요. 엄마,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는 엄마의 자리에서 엄마처럼 살아보려 해요. 엄마가 사랑했던 이 아이들과 함께요. 반년이 지나고 엘리엇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한국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어요. 혜진 선생님 추모 및 새 교실 개관식이었습니다. 엘리엇이 후원한 새 교실은 혜진홀이라는 이름을 달았죠. 벽면에는 혜진과 엘리엇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어 이어진 두 사람의 인연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 선생님,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들이 엘리엇에게 조르자 그는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 그 사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엘리엇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퍼져나갔어요. 그의 이야기는 바로 자신의 것이었지만 동시에 이곳 모든 아이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그 진실의 이야기였죠.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엘리엇은 카메라를 들고 송도의 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60년 전 사진을 찍었던 그 자리에 서서 같은 구도로 사진을 찍었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바다는 여전했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다시 밀려갔죠. 마치 어머니의 사랑처럼 영원히 계속되는. 해가 저물 무렵 엘리엇은 마지막 한 장을 더 찍었습니다. 자신의 얼굴과 카메라에 비친 어머니의 사진이 겹쳐지는 구도였어요. 두 개의 시간, 두 개의 삶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했습니다. 엘리엇은 카메라를 내려놓고 석양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뿌리를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혈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을 발견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 장소는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흐르는 이곳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엘리엇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난 돌아왔어요, 엄마. 이제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을 거예요.